안전자산 비중을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안전자산 비중을 담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합 기준으로 담는 공격적인 투자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주식 비중이 55%다. 그럼 45%를 안전자산으로 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동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30% 정도는 안전자산에다 담아놓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변동성이 적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이거는 좀 얘네랑 다른 얘기지만 변동성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 더 높은지 계량을 해서 변동성에 대한 역가중 베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일 핵심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또 핵심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변동성에 대해서는요. 주식 투자 정말 오래 하신 분들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모른 채로 투자하셔도 뭐 괜찮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고 투자합시다. 변동성이 뭔지에 대해서. 변동성은 군집, 흥헌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변동성이 뭡니까? 변동성이 크다, 작다. 변동성이 큰 거는 그 진폭이 큰 거고, 변동성이 작다? 이건 진폭이 작은 거고. 군집은 뭔 소리냐면요. 변동성이 작을 때는요, 한동안 작아요. 변동성이 클 때는 한동안 커요. 무슨 당연한 소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변동성을 랜덤워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요, 비트코인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은 변동성 엄청 작아요. 왜?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이거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사본 거지 이거 좀 떨어졌다고 마음 아픈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투자자들이 모여있으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그런 투자자들만 모여있으니까 그만큼의 변동성이 안 나와요. 근데 상한가친 SK바이오팜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어떤 각오로 투자합니까? 내가 내일 하한가 맞을 가능성도 있고 내일 내가 상한가 맞을 가능성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투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라는 거는 오늘의 변동성이라는 건요. 최근의 변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이 큰 구간에서는요.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하는데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요. 난 100배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작은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다 포기한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요. 순환이에요. 문제가. 이게 그냥 변동성 큰 채로 그러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람들 관심이 식으면 다시 약해졌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인 무언가가 일어나면 다시 막 변동성이 강해졌다가 이 변동성이 순환합니다. 이 변동성이 순환이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 군집이 존재한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변동성 군집이 존재하는데 변동성 순환을 알 수 없다? 12개월 절대 모멘텀이 최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 나눠서 사용했었던 것처럼 모르면 나누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는 전략은 한 달 단위의 변동성 역가중 전략을 가져왔는데 먼저 이 변동성이 군집하는 속성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살 때는 낮은 변동성을 기대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높은 변동성의 주식을 살 때는 높은 변동성을 기대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는 주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자산에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채권이든 달러든 원화든 주식이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코스닥은 한동안 높게 이어질 거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변동성 역가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의 변동성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채권이라고 해볼게요. 채권의 변동성보다 2배가 크다. 최근 한 달 정도 내가 살펴봤는데 주식은 하루에 10% 정도씩 움직이고 채권은 하루에 한 5% 정도씩 움직이더라. 주식과 채권은 이론적으로 반대였죠. 이때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내가 비중을 맞췄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주식이 10% 하락했어요. 그러면 내 주식은 45만 원. 내 채권은 5% 올랐으니까 52.5만 원. 합 내 계좌 총액은 마이너스 2.5% 손실이 났습니다. 변동성이 이 녀석을 주식의 변동성이 클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얘가 변동성이 작으니까 얘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둘의 변동성을 2배 차이가 나는 애를 비중을 2배를 반대로 줘가지고 반듯하게 맞추는 거예요. 변동성. 그렇게 했을 때 변동성 역가중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주식과 채권을요 33대 67 비중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변동성이 2배 차이가 나니까 비중을 반대로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계좌 변동은 0%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변동성 군집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변동성 최소화하는 전략.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주식만이 아니에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두 군데입니다. 어디에 무슨 비중을 더 실어야 될지 그때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의 변동성을 내 비중 조절로 인해서 딱 1대1이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게 변동성 역가중 전략. 그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내 계좌 변동성은 0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리밸런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번에 주식이 움직이고 채권이 움직이는 거는 내 수익으로 고스란히 누적되죠. 미국 장기 채권과 한국의 주식 두 가지 그래프를 보실게요. 5대5로 섞은 게 이 주황색 그래프고요. 변동성 역가중 전략으로 섞은 게 이 RP라는 그래프인데 리스크 패리티를 변동성 역가중을 영어로 리스크 패리티라고 해요. 성과에서도 우수하죠.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실이 적고 변동성 자체가 적어요. 들쭉날쭉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변동성 역가중 전략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 계좌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RP 전략과 코스피 차트를 비교한 거예요. 자,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완전 초전 박살이 날 때 미국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나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비대칭적인 구조고,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가득 담겨 있어요. 이런 전략도 하나 담겨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수급 투자 전략, 모멘텀 투자 전략, OECD 선행지수 투자 전략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방어책들도 들어있어야 되고, 5만 가지 방어책들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고. 변동성 역가동 전략에 근데 문제도 없진 않아요. 문제 뭐냐? 주식이 10%, 채권이 5%면 2배 차이다. 이건 알았어. 내가 한 달 계량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항상 정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이건 반대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짠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 구간들은 무슨 구간이냐면 5% 대 10%, 2배 차이긴 한데 주식도 채권도 같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아까 말한 수급 투자 전략이나 뭐 이런 걸로 막아야죠. 항상 뭐든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불완전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녀석들을 섞었을 때 우리 계좌가 탄탄해지는 거죠. 5대5 전략이랑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랑 이 전체 낙폭에서 큰 차이가 뭐예요? 자선배분합니다 하면 6대4 전략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전략보다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 훨씬 우월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6대4 전략을 쓸 거면 차라리 변동성 역가점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바로바로 계산이 되도록 올려놔서 변동성 역가점 전략으로는 현재 그 한국 주식과 미국 장기 채권의 비중이 거의 1대1이네요. 변동성이 비슷하다는 소리죠. 5대5 전략이었으면 요 색깔이랑 요 색깔이 이렇게 반반 쭉 갈 건데 변동성에 따라서 자산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게 유지해야 되느냐는 이 손익 비대칭 원리 때문입니다. 손익 비대칭 원리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50%를 잃고 다시 50%가 올랐다. 얼마입니까? 75만 원이죠. 100만 원을 투자해서 75%를 잃으면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25만 원이 300%를 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최대한 낮게 관리해야 된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입니다. 근데 반대로 개별 종목과 우리가 투자하는 개별 자산들에는 기준점 효과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음속에 코스피 지수의 기준점이 있어요. 2250포인트. 얼추 그 정도 있으시죠? 코스피 기준점 36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한 20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 한상님은 어떻게 했을 겁니까? 손절해야 되나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2250포인트가 적정이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사겠죠. 언젠간 돌아가겠죠. 손익 비대칭의 원리를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인데 1200까지 갔다고 칩시다. 50%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점이 2400이면 100% 올라가요. 그게 기준점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야 50% 떨어졌으니까 50%만 올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준점만 보니까. 하지만 내 계좌는 서진원이 50% 잃었으니까 100% 벌게 해줘야지 서진원 본전 찾아.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내 계좌 변동성은 낮아야 되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그게 비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50% 떨어지는 거를 중간에 한 번만 피할 수 있으면요. 나중에 100% 먹을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50%를 우리가 그대로 다 때려 맞지만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100% 오를 때 100%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준점 효과와 평균 회귀에 대해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계좌에 A 종목과 B 종목이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있고 현금도 100만 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총 300만 원이 있습니다. A 종목 100만 원, B 종목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50% 오르고 떨어지고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A 종목 10,000원이었는데 5,000원 됐고 50% 떨어져서 B 종목은 50% 올라서 3만 원 됐습니다.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놨으면 이게 반토막 났어도 여기서 메꿔져서 그대로예요. B 종목을 여기서 50만 원을 팔아서 A 종목을 50만 원 사는 겁니다. 리밸런싱을 해요. 리밸런싱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300만 원이 있어요. 두 개가 다 기준점을 회귀한다고 하죠. 내 계좌의 수익은 어떻게 되죠? 66.6만 원. 합 366만 원. 우리가 중간에 리밸런싱을 하는 것만으로도 66만 원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게 돼요. 주가는 그대로예요. 20점이랑 20점이랑.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근데 몰빵 투자를 A 종목에 했다고 가정하면 우리 300만 원이에요. 그대로. B에 투자했으면요. 롤러코스터하고 천국 갔다가 다시 지옥에 와서 300만 원인데 기분은 더 나빠. 이거 A 종목에 몰빵 투자했다 그럼 지옥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막 위험 걸리고 안 좋아. 근데 분산 투자에서 리밸런싱 하면 66만 원을 벌어. 아주 심플한 이론이죠. 리밸런싱을 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실 주식해서 돈 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66만 원 계속 누적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A 종목을 사서 A 종목이 10만 원 가는 방법은 그건 그냥 한두 번이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이걸로 봅니다. 우리 이걸 봅시다. 하방은 유한하고요. 상방은 무한합니다. 1,000원, 1,000원 있어요. 상한가 한 번, 하한가 한 번. 내 계좌 평가 총액 2,000원입니다. 상한가 쳐서 30% 올랐으니까 1,300원 되고 B는 700원 돼서 2,000원. 근데 1,300원에 30%가 올라요. 1,690원. 700원에서 3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300원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덜 떨어져요.
그래서 내 계좌 평가 쪽에 2,180원. 세 번째 상한가 하한가를 맞았을 때 A 1,690원짜리가 1,690원 기준으로 30%가 오기 때문에 2,197원. B는 490원 기준으로 100 몇십 원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계좌 평가 쪽에 2,500원. 4회차에는 3,000원. 여기서 슬슬 리밸런싱 해야죠. 나중에 다시 기준점 회계하면 땡큐죠. 얘가 240원이 1,000원으로 기준점 회계하면 수익이 400%인데요. 9월로 예를 들면 9월 거래일 한 20 몇일 동안요. 제 계좌에서 한 번도 상한가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제 계좌에 어떤 종목은 항상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하한가는 한 며칠 안 나왔어요. 하한가 나온 종목은 몇 개 없었어요. 장이 좋았잖아요. 상한가는 매일 한 종목 이상씩은 있었어요. 10% 이상 오른 종목들은 뭐 3개, 4개 종목씩 됐고 10% 이상 떨어진 애들도 3, 4 종목씩 됐겠죠. 근데 말한 것처럼 10% 떨어지고 10% 오르면 땡큐라니까요. 저는. 리밸런싱 하면 되니까. 다시 말하는데 주식해서 돈 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A 종목에 몰빵하면 야 A 종목에 이 2,000원을 몰빵했으면 2,800원이 아니라 거의 5,900원 벌었을 텐데 그렇게 해야지 주식을. 반대의 경우는 왜 생각 안 하니까 2,000원이 500원밖에 안 돼요. 결국 우리 이 둘 중에 하나 줄다리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벌어요. 상방은 유한, 하방은 무한은요. 아까 인버스 얘기를 했는데 인버스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가끔 인버스 투자의 유혹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인버스는요. 뭐죠? 주가가 떨어지면 오르는 거죠.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 벌 수 있냐면 100% 벌 수 있어요. 인버스 열심히 투자하면. 근데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죠? 주가는 10,000포인트도 갈 수 있어요. 코스피는. 그러면 내가 인버스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100%인데 손실 볼 수 있는 거는 무한이에요. 인버스는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할 종목이 아니에요. 인버스. 뭐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내가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시장을 예측해가지고 맞추겠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인버스는 투자 종목이 아닙니다. 해칭할 때 쓰는 거예요. 베타를 죽일 때. 그 외에는 인버스는 돈을 넣으면 안 되는 자산이에요. 내가 제대로 된 전략이 구성되어 있어서 내가 치밀한 계산 하에 내 계좌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인버스를 산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돈 벌려고 인버스 샀다 그럼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지는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제가 아까 동료를 잃었다고 했죠. 자꾸 그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분 인버스를 강하게 담으셔가지고 사실 인버스만 안 담았어도 퇴출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30% 잃고 배가 아팠겠지만 거의 한 80% 이상 잃고 나가셨어요. 인버스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빚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많이 듣는 얘기죠. 빚내서 주식 투자하면 왜 안 되죠? 비중 위험하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